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어제 대치 끝에 중단됐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우 공수처장과 수사관 등 6명을 고발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공작은 박지원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65명으로 이틀 연속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전통시장에서만 16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 평택 제천 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11톤 화물차가 전복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해북단 인천 소청도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함정에서 20대 해양경찰관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51.12%의 득표율로 27.98%에 그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돌리고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나란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표심을 챙겼습니다. 잠시 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 20주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첫 해든 20주년이든 너무 힘들다면서도 구조와 복구 임무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국민적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묘지와 추모 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예고하자 미리 성묘하려는 사람들로 전국 공원 묘지가 북적였습니다. 반면 추석 연휴 기간 유명 골프장과 휴양지 호텔은 이미 예약이 꽉 차면서 이동 억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야당의 반발 끝에 무산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훈 기자,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과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앞입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주말인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무산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두고는 깊이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내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도 일부 인원이 관련 자료를 정리 중이며 현재 유효한 영장 재집행 여부나 방법, 시기 등 여러 가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11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 측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적법 절차에 따른 집행이 아니었다며 오늘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오늘 오전 대검을 방문해 김진우 공수처장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 등 6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어설픈 공작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 내부 공격에 대해서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는데요. 이상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간담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설픈 공작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고발을 사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프레임이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당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이나 중앙지검에 저와 함께 일하던 수족이 다 잘려나간 그 조국 사건과 울산 사건으로 보복 인사를 받아가지고 다 나간 입장에서 고발을 한다 그래서 수사를 하기나 합니까? 스스로 제보자라 밝힌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4월 3일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날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이 의혹 당사자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을 놓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번 공작에 박지원 원장도 관련이 있다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박지원 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박 원장과 조 씨의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이 공수처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국면 맞고 있습니다.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오늘 윤 전 총장 대구에서 발언한 취지 보면은 지난해 4월 달 상황을 고려하면 말이죠. 수사에 착수하긴 어렵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제보자는 작년 4월 당시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조성은 씨인데요. 자신이 김웅 의원 당시 총선 후보로부터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받은 당사자면서 김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는데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선 이 제보라기보단 사고였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제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고였다 그랬는데 왜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조 씨는 보도를 한 뉴스버스 기자와 이 사석에서 텔레그램 대화창 이야기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통보에 대해선 한 달 넘게 고민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이 보도 이후에 공익신고는 대검에 접수된 건데 조 씨는 신고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한테 직접 했다고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조 씨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조 씨의 요청에 처음엔 한 부장도 권익위에 신고하라며 주저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 부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놓고 권익위가 아닌 대검에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때문에 조 씨의 주장이 맞다면 한 부장이 권익위를 언급한 걸 두고 대검 역시 권익위에 신고했어야 된다는 내용을 인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조 씨가 대검이 인정한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여부를 포함해 이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지난달에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다른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조 씨가 이 박 원장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다름 아닌 국정원장을 만난 건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박지원 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박 원장은 식사를 함께 했던 건 맞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여권에서는 박 원장과의 만남을 게이트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방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박 원장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 공방으로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특정인과의 식사가 종료된 범죄 사건과 연관될 여지가 없다면서 적극적인 추가 증거 제출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결국 전체적인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이제 상황인데 이 공수처는 고발에 따른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어제부터. 네,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공수처 부분부터 짚어보면 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입건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일단 진상조사 단계에서 상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대검 감찰부가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공수처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이 검찰에서 바로 수사 전환을 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복 수사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공수처법상 차후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는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공수처와 더불어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865명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감염 비중이 70% 중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추석 연휴 이후가 큰 걱정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손님들로 붐벼야 할 전통시장에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시끌벅적하던 경매장엔 팔리지 못한 상품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락시장은 어제 하루에만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시장 상인들로 누적 확진자만 77명입니다. 많아요. 손님이 코로나 검사하고 이거 하고 있어서 상기도 안 돼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엔 상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65명 중 서울 감염자는 659명으로 나흘째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율이 74.2%로 여름 휴가 기간 비수도권에 집중됐던 감염이 수도권으로 재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이 기간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40대 남편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서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접종 관련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접종 2주 만에 아버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2주 만에 가족 곁을 떠났다며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집에 못 돌아오고 있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0건에 이릅니다. 청원인 대부분은 부작용을 보인 당사자가 접종 전까지는 기저질환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12,531건을 기록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7,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3,111건, 아스트라제네카 2,223건 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0명 늘었지만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새벽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11톤 화물차가 전복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어제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실종된 20대 해양경찰관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가 한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쓰러져 있는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1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단독 사고고요. 램프를 진입하다가 충격 완화장치 충돌하고 우전도. 함정 갑판 위에서 해경대원이 해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0km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 함정에서 27살 A 순경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지하 기관실에서 단직 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대평동의 한 정육점에서 천장 내부 자재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자 손님 등 20여 명이 서둘러 빠져나왔지만 이 중에 6명이 낙하물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화제의 뉴스 키워드로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지혜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문준용 지원금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준용 씨가 최근 청주 시립미술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놓고 어제 오늘 SNS가 뜨겁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액수는 1,500만 원이고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청주 시립미술관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전시에 문준용 씨를 미디어 아트 초청 작가로 선정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문 씨 말고도 7명의 작가를 초청했는데요. 작가 1인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 씨에게는 장비 대여비와 프로그램 연출비 명목으로 책정된 경비 최고가인 1,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작고 작가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거기 있어요, 대상에. 과연 거기에 낀만한 선수냐 이거예요. 네. 저 입장에 대해서 문 씨가 입장을 또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2차례 입장을 밝혔는데요. SNS 게시물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어젯밤 글입니다. 지원금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 목록을 캡처한 사진이 있고요. 전시 한 번 할 때마다 날파리가 꼬인다며 언론의 유감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올라온 글의 톤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원금에 불쾌한 분이 많은 것을 이해한다. 좋은 작품으로 그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서울시에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올 6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 응모해서 국가지원금 6,900만 원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며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문 씨가 한 명의 예술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니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게 업계 분위기입니다. 또 미술관은 국공립으로 세금이 나가는 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북한까지 소문난 DP. 네. 그 요즘 화제의 그 드라마 얘기하는 거죠? 네, 북한에 맞습니다. DP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화제의 드라마 그 DP 맞습니다. DP는 군내 가혹 행위와 탈영병을 쫓는 군인들을 다뤘는데 최근 여야 대선 주자도 언급할 만큼 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매체에서도 DP 기사가 나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옥 같은 남조선 군사리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는 감상평을 내놨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예능, 가요 등 모두 이런 프로그램은 엄격히 규제해왔는데요. 코 곤다고 물고문하거나 집단 구타 등 드라마 속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며 소개하는 건 전형적인 체제 선전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남이 아픈 데는 또 자기들 유리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블랙박스의 위력입니다. 블랙박스가 아주 뭐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공익신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00만 건이 넘었고 올 7월 기준에는 162만여 건인데요. 이런 추세면 연말엔 300만 건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 공익신고 건수하고 블랙박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공익신고의 1등 공신, 바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2016년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된 뒤에 신고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지만 요즘은 화풀이성 신고도 늘고 있다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블랙박스가 좋긴 한데 또 명이 있고 또 암도 있다 이런 얘기 같고.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자라니의 습격입니다. 뭐 합성어죠. 저거. 네, 맞습니다. 뭐예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입니다. 자전거 고라니. 네, 마치 고라니처럼 차 앞으로 튀어나와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일부 자전거족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네. 얼마나 아찔하고 위험한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적하게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우회로에서 어휴, 네. 자전거 한 대가 끼어듭니다. 그러네. 운전자가 놀라 정차 한 틈을 타서 다른 자전거도 따라 붙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튀어나오면 운전자가 대처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전거 사고로 200여 명이 숨지고 1만 명 가량이 다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민폐 스몬비입니다. 스몬비. 네. 저것도 합성어 같은데 뭔 뜻입니까, 저거? 네, 계속 어려운 질문을 내는 것 같은데요. 스몬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네,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스마트폰만 보며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요. 예. 사실 저도 스몬비족입니다. 그래요? 시민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핸드폰을 계속 하다가 차랑 부딪힐 뻔한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봇대에 박은 적도 가끔 있고 생각보다 그런 적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좁은 도로에서는 핸드폰을 보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앞에 분은 전봇대에 부딪혀본 경우도 있다 그러는. 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스몬비가 주위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보행자를 각각 27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10m 직선 통로를 이렇게 지나게 했습니다. 한쪽에 선두 3명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도록 했는데 다른 보행자도 영향을 받아 이동 속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데 주는 이그노벨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랬군요. 오지혜 기자 스몬비족이라고 그랬죠? 네.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픽뉴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 번째 순회 경선이 치러진 대구 경북에서 조금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51%로 1위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세부 내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먼저 투표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과반 확보로 대세론을 입증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도 압승을 했습니다. 안동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대구 경북 경선에서 51.12%를 획득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대했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아직 일정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던 이낙연 후보는 27.98%를 획득해 1위와는 10%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고 3위는 14.84%를 얻은 추미애 후보가 됐습니다. 추 후보와 앞서 접전을 벌였던 정세균 후보는 3.60%로 밀려났고 김두관, 박용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충청권 경선에서는 3위가 정세균 후보였는데 오늘 대구 경북에 와서 추미애 후보가 역전을 했네요. 네, 이번 경선에서는 1위만큼 3위 쟁탈전도 큰 관심을 모았는데 뒤집혔습니다. 스스로를 대구의 딸이라고 했던 추미애 후보가 고향에서 꽤 지지를 받아 누적 순위 3위로 올라선 겁니다. 추미애 후보는 앞으로 3위 수성을 하겠냐는 질문에 3위 수성이 목적이 아니라며 대선 승리까지 가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추 후보의 선전을 생각해보면 같은 TK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특히 민주당 1차 슈퍼위크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총 선거인단은 200만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표심이 내일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다음으로 호남에 뿌리를 둔 호남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양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이 나란히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TK 지역 발전을 외치면서 보수 표심을 끌어들였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4개월 전과 달리 어제 대구에서 환대를 받은 홍준표 의원이 오늘은 포항과 경주를 연달아 방문해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포항을 수소에너지 중심 도시로, 경주를 세계적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 지역 제도약 구상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월요일에 TK 5대 비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포항의 수소에너지의
메카로 만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SNS를 통해 후보 개인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며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인 윤 전 총장도 50여일 만에 대구를 찾아 디딤돌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구에 국책경제과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경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 좀 뭔가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겠습니다. 내일 홍준표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윤 전 총장은 청년 세미나를 가지며 집토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꼭 20년 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세력이 세계 최강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9.11 테러,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밤중이었죠. 마치 거짓말처럼 여객기들이 뉴욕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고 펜타곤도 공격당하는 장면 TV로 지켜봤습니다. 세상은 9.11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고요. 미국의 보복으로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지만 테러 상처 여전합니다. 정설민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워싱턴에 최중락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세계무역센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전 8시 46분 쌍둥이 빌딩 북쪽 건물에 여객기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불과 17분 뒤 또 다른 여객기가 남쪽 건물과 충돌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And the people who knock these buildings down will hear all of us soon. 테러의 배후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했고 10년 뒤 파키스탄에서 사살했습니다. 빈 라덴 신병 인도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제거에 성공했지만 전쟁은 20년간 이어졌습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행기에 액체류나 라이터를 가지고 탈 수 없게 된 게 이때부터고 세계 곳곳에서 반무슬림 정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That day is every day here. That morning is every morning. It just is there every single day. It's something that I will take to my grave. 하지만 이날의 테러범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한 채 9년째 심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네, 이처럼 20년이 지났지만 당시 충격과 상처는 잊혀지고 아물기보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9.11 테러 20주년을 맞는 미국의 표정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토요일 아침일 거고 9.11 테러 20주년을 맞는 날인데 오늘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현재 이곳 시각은 11일 아침 6시가 넘었는데 잠시 후 8시부터 9.11 테러 20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정확히 20년 전 아침 8시 46분 첫 번째 여객기가 뉴욕 쌍둥이 빌딩에 충돌했던 그 순간을 추모하기 위함입니다. 추모 행사에는 전쟁을 끝낸 바이든 대통령과 전쟁을 시작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빈 라덴을 제거한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테러 현장이었던 워싱턴 국방부와 피랍된 항공기가 추락한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 벌판도 방문해 국가적 단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May God bless the lives lost on September 11th, 2001 and their loved ones that were left behi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자, 최중락 특파원 20년 테러와의 전쟁이 이제 그렇죠. 최악의 테러로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 내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20년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민들 여전히 그날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아프간 전쟁이 끝나면서도 13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최악의 테러를 지켜봐야 했죠. 특히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자국민을 남기고 쫓기듯 아프간을 빠져나오는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2,700조 가까이 쏟아붓고 2,400명 이상 미군 전사자와 5만 명 이상이 부상당한 대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단 말이죠. 앞으로 바이든 독트린을 내세운 미국 어떻게 변할까요? 미국은 9.11 테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The world is changing.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손해만 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미국 안보와 경제에 도움되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그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통화도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중국의 반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IS와 같이 미국을 공격하는 테러 조직을 척결해 국제사회 맹주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 부분이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다음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뭐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올 추석도 코로나가 번질까 우려해서 문을 닫는 묘지가 많습니다. 미리 성묘하는 분들도 많았겠습니다. 네, 전국 공원 묘지마다 성묘객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휴양지와 골프장 벌써 축캉스, 추석 바캉스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충원 입구가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추석 연휴 때 문을 닫는 곳이라 미리 성묘하러 온 추모객이 몰린 겁니다. 문을 닫아서 좀 일찍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애들과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묘지도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색이 바랜 조화는 새 것으로 바꾸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립니다. 자식들 있어도 오지 말라고 다 연락하고 투자하더라고 부부간에 그냥 단촐하게 왔습니다. 추모 시설도 마스크를 쓴 성묘객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문을 닫거나 방문을 제한하는 추모 시설이 많은 만큼 부득이하게 연휴 기간 성묘를 갈 경우 휴관과 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추석 연휴 전국 휴양지와 골프장은 이미 축캉스 분위기입니다. 추석 연휴 때 부킹 가능한 날짜가 있나요? 연휴는 다 마감되었습니다. 특급 호텔도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75%를 이미 채운 곳이 많습니다. 추석 이동 억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인데 세종시는 거꾸로 하락세입니다. 작년만 해도 집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종시 종천동의 이 아파트 전용 면적 99제곱미터는 지난 5일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1월 기록한 최고 가격보다 1억 원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아파트값이 치솟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올해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5월 셋째 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7월 넷째 주부터는 7주 연속 떨어지면서 누적 상승률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45% 가까이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단기간 급등 후 찾아온 조정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7,600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천도론에다 외부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많이 급등했었는데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정부가 지난달 이사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기명과 조치원읍에 1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종시의 나홀로 조정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프로농구 정규 시즌의 전투전격으로 열리는 KBL컵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즌 FA 시장의 최대어로 창원 LG로 이적한 이재도가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재도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안양 KGC를 우승으로 견인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시즌을 마치고 FA 최대어로 LG와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능을 안양에서 창원으로 가져갔습니다. KBL컵에서 LG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이재도는 동료와 손발을 맞춘 기간은 짧았지만 특급 가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로 득점을 올렸고 동료를 살리는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도는 14점 7리바운드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84대 7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재도와 앞선을 책임진 이관희도 개인기를 바탕으로 15득점하며 활약했습니다. LG는 2쿼터 중반 강병현과 아부가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를 합작하는 등 화려한 공격 농구도 선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KCC는 라거나의 공백을 체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는 김낙현과 두경민의 활약을 앞세워 상무를 꺾고 구단 역사상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들이 탔던 문무대왕함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출발한 지 52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은 아프리카로 긴급 파견됐던 장병 147명이 오늘 문무대왕함을 이끌고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며 장병들은 함정 인계 인수를 한 뒤에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해서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해외로 도피 중이었던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문 씨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고 경찰에 의해 광주로 압송돼 유치장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문 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해당 재개발 사업 부지 업체 선성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참사 직후에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찬토가 북상 중입니다. 내일 저녁 대만을 통과한 뒤 중국 남동 해안을 거쳐 다음 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이동 속도와 진행 방향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대구와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는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김현우 기자가 취재한 영상 속으로의 저 장소, 어딘지 익숙하시죠? 저기 아니에요? 강원도 한반도지요? 딩동댕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역 명도 한반도 면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읍면동 할 때 저희 한반도 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래는 영월의 서쪽이라서 서면이라고 불렀는데 한반도 지형이 발견되고서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 면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반도 면.
가봐야겠네요, 저기. 가신 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선에 있는 저곳 미르네 계곡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유, 뭐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참 멋진 거 많네요. 그렇죠? 네. 자, 시청자 시원하네. 여러분들, 네, 모두 시원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